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123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릴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었었죠.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옆에 함께 동행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귀엽고 아기였던 서은 양이 어느새 훌쩍 커서 숙녀가 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웠고, 또 부시 전 대통령이 거기 저 자리에 왜 있었지? 저건 뭐지? 라는 궁금증과 함께 저는 좀 그 사진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김 사장님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 10주년이니까 9주년, 8주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게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실 때, 또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10주년을 기해서 방문했다고 보고요. 네. 부시 대통령이 은퇴 후에 지금 각국 노무현 대통령만이 아니라 각국 정상들의 그 초상화를 자기가 구매해, 초상화. 예, 그 하나의 취미 활동 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나름대로 참 창조적인 은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외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9/11 이후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이라크에게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화학 무기가 있어서 우리는 쳐들어간다 하고 억지로 쳐들어갔고, 전쟁을 결국에는 일으켰죠. 대량 살상 무기의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부시 아유, 대통령 전쟁광, 맞아요. 미국의 패권을 수행한 나쁜 대통령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한 국가나 그 한 정치 세력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순수한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름대로의 좋게 해석하면 친구로서의 노무현 대통령,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10주기를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추모를 하러 왔다, 뭐 이건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노무현 그 부시 대통령이 지금 현 공화당계 대통령의 전임 공화당계 대통령이면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행보를 할 때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클린턴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하는 일들은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하는 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치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고, 저의가 뭐냐, 맞아요. 그냥 온 것은 네. 아닐 것이다. 분명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을 일이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회담, 게다가 이란에 대한 제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건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이렇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는 말보다는 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나 있자. 이 두 가지. 맞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념과 사상을 넘어 훈훈하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부시가 한국 방위 산업체를 이야기하더군요. 그 회사 초청으로 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은 양 궁금했는데 예쁘게 잘 컸군요. 잘 커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은 세상을 살아주길 바랍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또 한 가지 10주기 참고로 네네.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 퍼스트 패밀리죠. 가족 중에서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야 됩니다. 서은양이 지금 몇 맞아요. 살입니까? 15살이죠? 네, 그러면 그 언급을 아예 하질 말아야 돼요. 웃건 울건 성인이 되기까지는 언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왜냐면 네. 자칫 한두 가지 그런 사람들의 올바른 지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배려고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손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10주기 추모 행사 슬로건은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그가 바랬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멀러 특검의 최초 및 최후 기자회견, 국경 장벽 건축 중지 요구한 뉴멕시코주 시장 등 미국 및 해외 주요 소식과 오늘의 주제, 미주 한인 시민운동,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 심화로 미국 찾는 중국인 줄어, UNC 채플 1 초청 박요한 교수의 동북아 정세 분석 및 전망, 3D 프린팅 선두업체 얼린콘사, 노스캐롤라이나 헌터스빌의 새 공장 준공. 캐롤라이나 열린방송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내용이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미국을 찾는 중국인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지 트랜스퍼와 중국의 교육 자문 업체인 EIC 교육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 유학 대상 국가로 미국 대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연방 국가를 택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11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대상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 원인 중 하나가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가 꼽히고요. 또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특히 로봇, 항공, 엔지니어링 등 첨단 기술 분야 유학에 대한 비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15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고 통계에 나왔어요. AP통신은 관광청을 인용해 지난 한 해 미국으로 관광 온 중국인 290만 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는 3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찾았던 2017년보다 5.7%나 감소하는 수치였다고 하네요.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럼 제가 중국말로 할게요. 네. 기분 졸라 나쁘다 해. 어. 네.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썰렁이. 신기하게 썰렁하네요.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미국, 중국 이 무역 전쟁이 진짜 언제나 끝날지 예. 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역 및 산업 소식입니다. 김 사장님. 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생기고 뭐 자본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릴 텐데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데 오늘도 또 그러한 비슷한 소식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얼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어떤 얼리콘이라는 회사죠? 회사가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옛날에 1900 거의 뭐 6년, 7년 그때부터 시작은 됐는데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진 거는 거의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사가 자기들
네. 주로 뭘 만드냐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 처리예요. 서피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어떤 기계나 공구, 자동차, 항공기 이런 데 보면은 그 부품의 표면 처리가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예를 들었다시피 뭐 브레이크 같은 거 막 서로 금속과 금속이 막 닿지 않습니까? 서로. 네. 이런 데는 표면이 아주 적합한 재료로 적절한 열 처리를 통해서 마모를 견뎌내고 오랜 시간 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표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아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얼리콘이라는 회사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 부문은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 우리 음. 목화밭 이건 천연섬유죠. 목화 뭐 이런 네. 거, 마 이런 거. 거기서 천연에서 따와서 만드는 섬유가 아니라 이제 어, 화공 기술을 통해서 이 폴리머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주요한 이 회사의 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새롭게 그 한두 가지 기술을 계속 갖고 하진 않아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연마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관심사인 뭡니까? 3D 프린팅. 음. 이 부문에 또 이 회사가 일가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3D 프린팅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로 아주 복잡단안한 3차원의 구조를 프로그래머해서 그 설계된 모양대로 플라스틱이나 어떤 뭐 흙이나 어떤 다른 화학 재료나 심지어는 금속까지 이용해서 그 컴퓨터에서 설계된 그 모양을 복잡한 모양을 재생해내는 거예요. 3D 프린팅이라는 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그래요. 음. 옛날에 매니팩처링은 뭐예요? 무슨 그 생산 강판이나 재료를 이렇게 막 넓게 펴가지고 네. 그거를 자르고 커팅, 그다음에 그거를 뭐 휘고, 그다음에 또 막 그거를 또 막 리벳이나 볼트로 막 서로 붙이고 이런 것이 전통적인 매니팩처링 아닙니까? 맞아요. 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자르고 붙이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컴퓨터에 딱 그리면 설계를 하면 그 모양대로 딱 물건이 천천히 형성돼 나가는 아주 네. 신기한 음.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이 얼스링크라는 회사가 다른 데도 아닌 바로 헌터스빌 노스캐롤라이나에 5,500만 불 규모의 투자를 해서 12만 5천 스퀘어피트의 새로운 이노베이션 헙 앤드 어드밴스드 프로덕션 퍼실리티를 만들었어요. 어.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헌터스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헌터스빌이요? 예, 우리 샬롯의 우체부 윤영정 님이 사는 곳. 우리 윤용준 아, 님이 사는 거기에요? 곳. 예. 아. 챔피언 드래곤 챔피언 태권도장이 있는 곳. 우리 태권도장 있고. 우리 네네. 저기 굉장히 조용한 노천행까지 동네인데. 방북 음. 설명회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헌터스빌이에요. 아, 네네네. 거기군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샬롯의 아리랑과 한인문화 두레가 드래곤보트 축제에서 가가지고 춤을 추고 설장구 쳤잖아요. 네네. 그거 헌터스빌입니다. 거기였군요. 레이크 네. 노먼 있는 곳. 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 얼리콘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여행에서도 많이 다뤘던 어. 그 바로 3D 프린팅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3D 프린팅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금속까지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굉장하네요. 금속을 만든다는 얘기는 진짜 금속을 굉장하네요. 왜냐면
플라스틱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어떤 파우더, 분말 이런 거를 첨첨첨첨 해가지고 좀 뭐 500도씨, 뭐 300도씨 이렇게 열을 가하면 녹으면서 이게 녹아 붙으면서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금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네. 타이타늄 같은 딱딱한 그런 금속을 가지고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보니까 뭐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내내 용접이죠. 그렇게 해서 재료들을 갖다가 그 설계된 그 형태대로 애딩 더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들게 되면 뭐가 좋냐면 옛날같이 아주 복잡한 3차원의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막 세 파트, 네 파트로 만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어렵죠. 붙이고 그 안에 있는 거 뭐 리벳이나 뭐 볼트 너트로 조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런 물건을 만들 때 뭐 요거는 안에 있는 뭐는 A 회사에서 만들어 오고 저 옆에 있는 거는 저 뭐 아시아에 있는 B 회사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수송해야 되고 막 굉장히 일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복잡한 네. 3차원 물건을 만들 때. 근데 이거를 한 공장에서 한 번에 만들어 버리면 비용 절감에 되겠네요. 절감에 뭐 정확하지 모양도 컴퓨터로 하니까. 음. 그다음에 그렇게 뭐 부품을 뭐 어디 아시아, 유럽에서 뭐 가져오고 하는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네. 이러한 일이 바로 멀리도 아닌 헌터스빌, 사우스캐롤라이나, 죄송합니다. 헌터스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5,500만 불을 투자했지만 앞으로 3년간 거의 2억 불의 투자를 더 할 것이고 와. 이 공장이 더 커지고 안정이 되면은 거의 400여 명의 직원을 더 채택 고용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님들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 눈여겨 보시고 뭐 혹시 일자리 있는지 한번 잡 어플리케이션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3D 디멘셔널로 만든 이렇게 복잡단단한 물건을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얼콘 와, 제품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하다. 예,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음. 이상 지역 및 산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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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소형 오늘 함께 대담 나누실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UNC 채플일의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그런데 주요 신문의 기자로서 활동을 오래 하셔서 한국 현실 정치에 경험이 아주 많으신 박요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요한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오늘 대담 내용이 동북아 정세 분석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내용 알려주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또 그리고 어떤 귀결점에 이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한 네,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입장과 시진핑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김정은의 입장, 또한 우리 문재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연구된 대로 그대로 연구된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박유한 교수님께서는 아주 이전부터 네, 이런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그 연구를 계속 하셨고 또 현실 정치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실 그 국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정치인들과 교류하시면서 네,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잘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창
그 북미 관계도 좀 교착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예, 그냥 얼어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뭔가가 오고 뭔가가 가고 하는 좀 네, 역동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을 예, 우리 네. 교수님이 학자로서의 자료를 근거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그 우리 김기정 사장님께서 학자로서의 그 자료를 근거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그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에 그 전편을 모두 들었었습니다. 거기서 매우 네. 중요한 화두가 있었는데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먼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 현재 사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방송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사시는 우리 재무교포님들을 위해서 일단 존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 돌아가는 한국민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상태와 그리고 정신 자세,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 주소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언론사 생활을 했고요. 국회 출입팀장 혹은 청와대 출입까지 모두 정치부에서 15년 이상을 잔뼈를 굵었고요. 북한 핵무력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북한 핵무력과 국제관계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한 대학교의 교수로 동시에 이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과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사장님이나 모두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회에 먼저 패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라는 세력과 보수층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전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사소한 정치인들의 움직인 감정 싸움이 먼저 일 정도로 모든 언론까지도 양극단으로 어느 한편에 서서 싸움을 벌이는 진영 논리가 완전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쪽을 대변하는 보수와 진보의 이 진영은 서로를 바라보기를 서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이라고 간주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선 근본적인 균형 잡힌 어떤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공격형, 전쟁형 감성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서로 분노와 증오의 감정적 대립 대결만 남아있지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진정한 현실 발전은 기대해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렇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란 권력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인데 한국 사회는 대통령 임기를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가 5년 동안 3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소한 1년 반 내에는 계속해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방 권력과 국회 권력 혹은 국정 권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쉼 없이 선거를 위한 대결을 현재 진행형적으로 대결하는 구조가 서로 간에 계속적인 진영 논리를 확대 재상산해내는 어찌 보면 모순의 고리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선거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들이 선거 논리로 귀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잘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층 진보 세력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김영삼 대통령을 역사적 지도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했던 국정 발자취를 비난해버립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는 구속됐습니다. 제가 좀 대통령이라든가 직함들은 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수 또한 김구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의 정서와 그들의 발자취를 전혀 인정치 않고 거의 빨갱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모든 대통령들이 불행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망명지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측근의 총탄에 갔거나 두 아들들을 모두 감옥에 보냈거나 전두환 노태우의 정권에 대해서는 저는 학자로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비운에 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감옥에 현재 감옥 옥중에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즉 실증사적으로 본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실증사적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극단적인 진영 논리, 즉 토인비에 따르면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 첫 번째 조건이 지도자가 유약하거나 어리석고 제2 조건은 가진 자들이나 권력층, 소수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분열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3의 조건에 해당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관점을 먼저 붙여놓고 전제해놓고 그 안경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정치 현실의 절반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치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반의 붉은색과 절반의 청색을 구분 못하는 정치적 생맹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고 균형 있고 중심이 있는 관점과 입장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의 견해인데요. 이것은 중용이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와 실용 그리고 시대정신입니다. 실사구시와 실용 그리고 시대정신으로만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공과 비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까지의 공과 비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극단적 관념적 이데올로기로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을 때 무조건 쳐 없애야 되는 적에 불과한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더 미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실사고시는 과학정신이고요. 실용은 현재 유용 현실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대정신은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실사구시의 과학정신과 과학정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실용의 관점으로서 현실에 부합시키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정신,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 이 세 가지가 같이 융합돼서 비판을 들어갈 때만이 올바른 평가와 비판, 그 다음에 대안 모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절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사라 그랬는데 도전과 응전의 그것도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되는 승부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극한적인 진보와 보수의 대립 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것이 선거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로서 들끓고 에너제틱하게 전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내부의 역사, 또한 남북한,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인접 국가인 중국의 역사와 관련성, 나아가서 지금 세계 슈퍼파워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성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실사구시와 실용, 그리고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남북 관계와 동북아, 중국, 미국까지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분석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일단 관점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네, 진보와 보수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가 실사구시와 실용의 관점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화두로 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데요. 그것은 제가 네. 역사 철학적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히 읽어내는 도구에 불과한데, 현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가능성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선거 승리를 위한 전쟁을 계속 해왔고 하고 있고, 또한 내일 또한 그것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다 그러면 1%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박유한 교수님 말씀하신 실사구시를 저는 네, 현대적인 용어로 따지면 팩트 체크라고도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맞네요. 예, 예, 바로 박유한 교수님의 그런 문제점 지적에 부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팩트 체크들을 하려는 움직임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만큼은 한번 제가 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도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태극기 부대가 막 일장기하고 막 성조기 들고서 막 하는 사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갑자기 일장기들을 뭐 아무리 한국 할아버지들이라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린 사람이 진보 진영이지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진보 진영 내에서. 이거는 야 아무리 같은 편이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해서 그 사진을 네, 올린 사람 욕 죽사게 먹었습니다. 같은 진보 네. 진영 내에서. 네. 아무리 태극기 할아버지지만 그 사람들이 일장기를 든 걸로 거짓말 사진을 올리는 거는 그건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아유, 내부의 그건 비판을 아니죠. 호되게 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진영 막 사실은 70%는 중간층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사물을 보려고 하는 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런 네.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염원합니다. 그러면, 예, 그럼 계속해서 또 우리들이 많이 궁금한 거 지금 돌아가는 정세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북한과 미국의 뭐 핵 협상 이런 문제들 현재 예, 어떻게 보고 계시며 원인이 무엇이며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궁금하시죠? 방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전쟁의 성격을 갖다가 성립시키기 전에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인데요. 패권 전쟁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중국 역사의 근본적인 한계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오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패권 전쟁의 기원부터 가겠습니다. 미국의 자업자득 측면이라는 것은 1972년 베트남 전쟁 패배 직전 직후에 닉슨 행정부가 두 가지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키신저를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시켜서 석유를 오일을 달러로 결제하게 해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중국과 국교 수교를 트면서 이 또한 키신저 외교였는데요. 중국과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양대축이었던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국교 수립을 했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1978년에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후에 1989년에 소련 연방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실제적으로 냉전이 끝났다, 해체됐다 하면서 모든 그 해빙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까지 왔고요. 동유럽 등 소련 연방 국가들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나 자기네들에게 맞는 사민주의 등으로 다 체제를 바꿉니다. 단 하나 국가인 북한만 거기서 체제 변혁을 못하고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냉전 해체, 즉 중국을 선택해서 소련을 해체시켰고 그 다음 단계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 선언을 했을 때에 미국 등 모든 서방들은 중국이 머지않은 날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선언하면서 경제는 개방했으나 정치 체제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버렸고요. 여기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2003년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003년에 미국이 아들 부시 행정부였는데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도발을 합니다. 이때 부시 미 대통령이 그 전에 있던 김대중과 김정일과 트럼프의 비핵 한반도 평화 구축 체제의 노력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북한 핵 협상의 중재권, 주도권을 육자회담이라는 기구를 하나 허상인데 그 기구를 만들어서 중국한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거의 공식적으로 WTO 체제에 가입하고 또한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줍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중국은 값싼 공산품 등 노동력을 이용한 모든 공산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쓰고 또한 그것들을 미국 등 유럽에까지 전부 다 수출하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는 2003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노무현 취임하던 해인데요. 이미 그때 그 이전에 남북 정상 김대중과 김정일 그리고 클린턴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넣어서 발전시키겠노라고 했던 터고 정주영 고 명예회장이 그만큼 또 투자를 해놔서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랄지 혹은 금강산 광단 이러한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교역과 교류가 활성화되던 때였는데 정상적이면 글로 갔어야 될 우리 민족 자본, 즉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터닝해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결과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북한은 중국과도 선을 끊고 자체 핵 개발을 해서 그로부터 10년 뒤인 꼭 10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2013년에 제3차 핵실험과 그다음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핵 개발이 여기서 사실상 2010년에 완성되게 됩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 세계적 문제는 그대로 진화돼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딜레마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G2까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정책의 그 실패한 외교와 근본적인 실패의 외교의 근본 출발점이 아들 부시 미 대통령의 판단 착오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되려면 한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에너지 자원, 에너지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량 자원과 하나는 오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계의 안전판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미국에게 그 다음에 산업 발전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춘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에게 도전했던 나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중국 지금 말고요. 소련과 일본이 그렇게 해서 도전했다가 당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해체된 그때, 그 다음에 일본이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자산업 등 당시의 최첨단 산업들이 모조리 소니 등 날아가 버린 그 사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 패권에 도전했다가 좌절된 때였는데, 그것이 모두 그 나라들이 미국 대비 GDP 40%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때가 왔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GDP 40%까지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2008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시작이었는데, 그때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그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 때문에 중국이 40%까지 저원가고 손을 못 봤던 것이지요.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신의 축복인지 아니면 국난이 당할 때 일어서는 미국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2010년부터 무지막지한 세일 가스 채굴 기술이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즉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번모를 해버린 거죠.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오바마 때 농축이 됐던 것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자 트럼프 시대에 와서 지금 꽃을 피워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중국 GDP가 미국 대비 60% 선까지 왔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을 손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보겠다라고 감히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 성격은 무역전쟁만도 아니고 기술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혹은 정보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체제전쟁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금 관세전쟁부터 시작해서 기술전쟁, 기업전쟁 모든 것들을 묶어서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연구해 놓은 듯이 다 펼쳐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과 조금 다른 지점인데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미국 패권 전쟁이고, 그것의 최종 귀착점은 뭐냐? 중국 체제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008년부터 시작해서 피터 나바로랄지 미국의 유수한 그 전문가와 이 교수들이 수없이도 많이 연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작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것을 학습하고 정책으로
다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확장시켜서 전략 전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중국 화웨이라는 그 첨단 회사 대표적인 기업이 표면적인 것이고, 배후에 있는 트럼프의 숨겨진 히든 타겟은 중국 체제의 전환입니다. 즉 중국을 지금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공상 일당 영구 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그 양상을 말씀드리면 티벳이라든가 신장 위구르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중국 내부를 자유민주주의화 시켜서 전 세계의 진정한 WTO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최종 전략적 목표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속에서 북한 핵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는 것이 트럼프의 숨겨진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을 트럼프라고 했네요. 네.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미중 전쟁은 무역전쟁, 관세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으나 전혀 아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고 어느 한 나라가 주저앉아야 되며 체제 전환 시켜버릴 것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따라서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의 선거 전략의 본질적 전략이기도 한데요. 미국 국민들은 세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트럼프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유리한 지형에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1년 반 남았고 다음 차기까지 합치면은 5년 반,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고도의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 네. 도대체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에 있었던, 예. 그것을 결렬시킨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굴까요?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텐데요. 중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시진핑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의 발걸음에 착오가 있었어요. 그것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 시진핑입니다. 제1차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5차례를 방문합니다. 거의 1년 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그러면서 뭐냐면 시진핑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이 해결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시진핑이 나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이 전혀 나서주지를 않았고요. 그렇다고 시진핑이 또 미국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만의 입장만을 강조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힘이 빠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한테 이미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때 북한 핵 문제를 잘 풀게 해달라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도 결과적으로는 발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생각하기에 중국 시진핑을 택해서는 북한을 갖다 설득할 수 없겠구나. 시진핑은 무용지물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헛발질을 하게 되는데 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같이 썰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영배 핵시설 등등 이것도 내놔라 이것도 내놔라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입을 막아버린 뒤에 밥도 안 먹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김정은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힘이 대등한 것으로 오판을 하고 근거리 외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진핑도 시큰둥하고 트럼프는 이미 시진핑이 안 도와주는 것을 알고서 패권 전쟁을 준비 중이었었기 때문에 김정은 너는 고립과 봉쇄만 시켜버리겠다. 그것만 해도 너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빠질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미중 패권 연장선 속으로 김정은과 북한의 문제가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중매의 성실하고 착한 중매인인 문재인 우리 남한 대통령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돼버린 것이죠. 여기까지가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이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하노이를 회담을 결렬시켜버린 본질적 핵심적 장본인 액터 행위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프레임워크가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 지정학상 지금 트럼프도 알고 김정은도 알게 됐고 문재인도 알고 또 시진핑도 알게 된 게 세칭 말해서 그레이2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힘이 팽팽하다고 생각되는 한은 북한 핵은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거기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의 이 전략과 정책들이 패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면 북한 핵은 매우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때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 대화, 그 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주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제가 정리하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과 미, 중과 미, 북과 중 이렇게 각기 떨어져서 봤는데 박유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국과 미국 간의 거대한 패권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추후적인 문제 이렇게 네,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남봉꾼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체제 경쟁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그다음에 중국의 판을 완전히 다시 갈아엎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다. 그럼 박유한 교수님은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시겠네.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시나요? 선거권자도 아니거니와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학자적 입장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대충 정리한 거 물론 제가 함부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 넓은 그 주제를 대충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그리고 세바스찬이 아까 답을 한 번에 딱 맞히는 거 보고 우리 세바스찬 그래도 그 캐롤라인 열린방송 하면서 많이 똑똑해졌구나. 오늘 박유한 교수님 새로운 시각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동포들, 또 캐롤라인 동포들이 점점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돌아가는 데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해서 오늘 아주 피가 되고 살아있는 좋은 말씀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해바님이 다음에 한번 더 그럴게요. 기회를 좀 주고 우리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럴게요. 자, 오늘 박유한 교수님, 오늘 박유한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또 더 재밌고 다양한 얘기
내용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